네, 1월 효과를 기대하고 우리 증시 좀 달려나가나 보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좀 새해를 시작하고 녹록치 않은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섹터들 지켜봐야 될지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오늘 빅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르면 5월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판 나사가 이제 문을 여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2022년 하반기 때 정부에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관련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에는 우주 산업을 국가 단위로 진행하는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우주연구원 항우연이라는 기관이 있고 또 한국천문연이라고 해서 천문 관련된 연구원 조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단위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있어서 좀 원동력이 약하다라는 지적이 늘 있어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관련된 연구기관들을 총 집결해서 그리고 이 항공청에 좀 위상을 격상을 시켜서 좀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자라는 게 우주항공청의 기본 이제 설립 취지이고요. 이러한 이제 계획들이 이제 진행됨에 있어서 지난해 좀 많이 지연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조직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많았었고, 또 여야의 좀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지면서 좀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는데 올해 연초에 극적으로 이제 타결이 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올해 5월달에 이제 국내에서도 한국의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을 이제 전적으로 영위를 하는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설립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보다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 아닌가 싶은데 올 9월에 우주탐사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주항공 섹터들의 종목들 하나하나 모아가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매수 적기라고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2년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달에 착륙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프로젝트가 1960년대 이제 미국이 사람을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그 이후에 지금 60년이 지난 현재 다시 한번 더 미국에 가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낙수 효과라든지 글로벌적으로도 사업적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도 2032년까지 달에 보내겠다라는 계획은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사업적인 속도를 가지고 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발표가 된 게 없어서 올해 9월 달에 관련해서 로드맵들이 나오면 관련주들, 특히 발사체 관련주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도 발사체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주항공주들의 주가 재평가도 가능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일까요? 발사체 시장 관련해서 보실 때는 국내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종목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누리호 발사에서도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그룹 전체가 국내 우주 산업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사체 영역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한국항공우주, 카이라든지 기타 기업들이 많이 지금 발사체 영역에서는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 R&D 예산은 계속해서 삭감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점일 것 같아요. 국내 우주 산업이 정부 중심으로 아무래도 좀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민간 투자도 취약하고 스타트업이 뛰어들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생태적인 환경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산들을 넘어야 우리 산업도 함께 날개를 펼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 삭감이 돼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우주항공청 설립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관련해서 정부 기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처의 위상이 높아야 관련해서 예산을 따오기가 굉장히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해서 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이러한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미국처럼 좀 관련된 예산들이 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넘어야 되는 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들도 결국엔 관련돼서 수익성이라든지 기술력의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부 예산 지원이 필연적으로 수반이 돼야 된다. R&D적인 측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필연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도 관련 기업들이 지금 IPO들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PO들을 통한 자금 조달을 통해서 관련해서 사업의 성장성도 좀 많이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에서 또 투자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유념히 좀 보시고 투자에 있어서 좀 많이 고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주항공 분야에서 IPO도 많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첫 민간 우주 발사체 발사에 성공을 했던 이노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상장 예심을 청구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 더 지켜보면 좋을지 그 부분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먼저 이노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형 발사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주 로켓을 발사 대행해주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성을 우주로 쌓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발사체 기업들에게 돈을 주고 대신 발사를 해달라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소형 발사체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 소형 발사체는 쉽게 말해서 대형 발사체 대비해서 대형 발사체가 버스 같은, 그러니까 큰 이제 위성들이라든지 많은 위성들을 한 번에 실어서 쏘아 올리는 역할이라고 하면, 소형 발사체들은 이제 소형 위성이라든지 이제 부피가 작은, 무게가 작은 위성들을 자기가 원하는 이제 궤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택시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리 IPO에서도 이제 자금 모집에 성공을 하면서 IPO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IPO 됐을 때 이제 좀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영업 손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약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좀 추후에 발사체 시장이 좀 많이 커졌을 때는 좀 수요가 많이 견조하게 이루어지면서 관련해서 실적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국내에서 지금 많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나라스페이스, 그리고 루미르 같은 그런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예정해 있습니다. 초소형 이제 위성을 제작하는 업체들도 있고 또 다른 발사체 업체들도 있는데, 관련해서는 좀 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IPO 준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궤도 위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사실 저궤도 위성 전쟁을 좀 촉발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저궤도 위성이 대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궤도 위성통신, 사실 좀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저희가 인터넷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 3사 SKT, KT, LG로부터 우리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이 통신 3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다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SKT, KT,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 통신을 통해서 통신 신호들이 이제 주고받고가 되는데, 저궤도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 신호를 위성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 통신에 가지고 있던 약점들을 좀 보완해주는 형태로 시장을 좀 개척해 나가고 있고요. 대표적인 약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음영 지역을 굉장히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안에서 통신도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험준한 산지, 사막 같은 통신 시설이 전혀 구비가 안 된 곳에서도 안테나 하나만 있으면 머리 위에 위성을 통해서 통신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저궤도 위성 통신이다.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말씀해주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그리고 영국의 원앱, 그리고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는 제일 앞서 나가 있는 세계 통신 사업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업체들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또 해보면 좋을 시기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게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스타링크와 같은 통신업체,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론 계획은 있고 좀 사업적인 목표 자체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많이 발사한 위성들이 없기 때문에 통신 사업자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인텔리안테크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제 위성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저기도 위성통신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안테나라든지 그런 지상 장비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그 지상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가 인텔리안테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도 또 한화 시스템이 저기도 위성통신 사업자인 원앱의 주요 주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앱이 국내에서 사업을 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서 한화 시스템이 좀 더 그 플랫폼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를 지금 출시하기에 앞서 통신 3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SKT와 KT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과 지난해 중순에 이미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최근에는 LG U+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많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통신 3사들이 좀 그런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가장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원예평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가 적어도 위성통신 사업자에서는 국내 기업으로는 가장 크게 좀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특히 통신 장비 쪽이 좀 서서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인텔리안테크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X가 D2D 무선통신 서비스를 올해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적외도 위성과는 또 다른 확장이나 성장성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D2D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스타링크 서비스는 이미 글로벌로 시작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스타링크 서비스, 적어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중 하나가 뭐냐면 이동통신이 안 된다는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동통신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이동통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링크 서비스가 글로벌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를 보면 결국에는 건물 위에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그 방 안에서 와이파이를 쓰거나 아니면 컴퓨터 연결해서 랜선을 쓰는 이러한 방식들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휴대폰을 쓰고 있는 이런 부분에선 제한적인 사안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스타링크는 최근에 21개의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그중 6개의 위성은 이제 휴대전화와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D2D 통신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이 불가능한 이런 약점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새롭게 영위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6개의 위성만을 발사를 해서 테스트의 지금 성격으로 지금 발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좀 개화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올해는 이제 좀 테스트의 영역에 들어가 있고 내년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D2D 서비스를 확장해 갈 것이라는 게 주된 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D2D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도 있을까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D2D 서비스를 본인들이 직접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국내 관련주를 뽑기는 힘든데, 아무래도 만약에 관련주라고 한다라고 하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미국에서는 글로벌 스타와 같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 아이폰에 실제로 칩을 납품하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는 AP 위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P 위성이 물론 저궤도 위성 관련된 칩은 아니고 정지궤도 통신 위성 관련된 칩을 생산하는 회사이긴 한데, 중동에 있는 뭐 뚜라야와 같은 정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칩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해서도 좀 관련주로 지금 많이 좀 관심을 받는 종목이긴 한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좀 더 유의미하게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지궤도 위성 관련 통신 칩을 저궤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링크가 이제 막 D2D 위성을 막 발사한 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 영역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스타링크가 들어오면 관심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런칭되는 거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집중될 수가 있고, 또 1분기 중으로 만약에 뭐 상반기 중으로 스타링크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올라던 관심도가 5월 달에 우주항공청 설립으로서 이게 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9월 달에는 또 로드맵들이 발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올해 그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뭐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민간 달 착륙성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어서 올해 굉장히
굉장히 뉴스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국내 기업들이 이거를 실적으로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느냐가 또 다른 관점이긴 한데 일단 뉴스적인 플로우만 봤을 때는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